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23년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2022년 제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먼저. 예, 팟캐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유사 언론인 고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출입하는 정치부 강다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보도국 사회팀 문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2023년 네. 새해를 맞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아니 2021년을 정리하는 자리에도 저희가 모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군요. 네. 믿기세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 콘테나 연말 전문 그런 외부 패널인데 굉장히 정신없이 많이 흘렀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재밌게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는데 네네. 제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2년 제주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봄 하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올 한 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 800일 정도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세상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세계에서 좀 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온 일상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일상하고는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다르다.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또 보니까 이제 뭐 여권 발급량이 또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해요. 이제 그 해외여행을 못 가신 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만큼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 각종 불평등의 문제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좀 약간 두드러지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계속 불거지면서 이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비웠던 이 2년 동안의 시간을 어떠한 새로운 표준과 우리의 어떤 사회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또 채워 넣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발생하면 현장 MNG 연결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실내에서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제 이 멘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해제가 되면서 밖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그렇죠. 벗어서 방송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고 아까 고재일 기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사실은 신혼여행을 아직 못 갔구나. 국내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최근에 갔다 왔는데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만큼 다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게 조금 해소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조만간 길게 좀 휴가 쓰시겠네요? 네, 1월 달에 좀 다녀올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대희 기자는? 네, 전 연말이 되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코로나19 취재하면서도 그 거리두기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제가 기사 제목으로 그 당시에 사적 모임 인원이 2명까지 됐을 때도 있었는데 친구들아 즐거웠어라는 제목을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말 모임들도 많이 생기고 회식도 많이 하고 또 그 해외여행에 갈 수 있다는 거 아까 진영 기자님께서는 이제 막 여권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봄에 미리 만들어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해외를. 그래서 그게 좀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취재를 하게 되면 대면 취재가 원칙이다 그쵸.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기자회견 장소 같은 데 가도 그 사람의 입모양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워딩인지 사실 파악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확진자들이 많이 네, 맞아요. 발생을 해서 또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 해제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방역이라는 게 과학적인 보건 방역상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와 지침을 따라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게 또 정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이게 무시를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이 방역의 단계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의 피로감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많은 고인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사실 이런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풀렸다고 이렇게 안심을 할 게 아니고 개인적인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준수를 하면서 사실 이제 마스크 자체가 나의 이제 이 몸의 이 신체 일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은 실외에서는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거의 웬만한 분들 다 착용하고 계신 거 이런 거 보니까 아마 계속 한동안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위생 방역만 철저히 한다면 그리고 이런 재유행만 조금 잠잠해진다면 좀 벗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재생을 얼굴 또 아닙니다. 보여주셔야죠. 자, 그러면 문준영 기자는 2022년 네. 제주의 봄 하면 어떤 이슈가 떠올라요? 올 봄이었죠. 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13개월 영아 유림이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어떤 사실관계는 이제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이 이제 유림이한테 투여가 됐고요. 또 이 사실을 간호사들이 은폐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의무 기록을 삭제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개인적으로 뭐 지금까지도 취재를 이어오고 있지만 직접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취재를 하진 못했었어요. 이게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었고요. 그 이후에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취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고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자료들을 입수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은폐가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 뭐랄까요. 올 봄 사건 중에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아닌가.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고. 맞습니다. 네. 제주대학교의 입장은 뭐예요? 제주대학교가요. 그때 4월 달에 한 차례 뭐 막 문제가 돼서 많은 언론사가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한 차례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때 뭐 사과를 하면서 은폐나 이런 건 없었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은폐 사실이 수면 위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를 할 때마다 제주대병원 측에 입장을 묻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은 뭔지, 그러면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마련된 대책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주 유일의 국립병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또 도민들이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 제가 공문까지 보내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대학병원 측은 이것도 참 안타깝네요. 예. 저도 이제 문진영 기자가 보도한 그 관련 리포트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서적인 공감, 소통, 요게 많이 좀 통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유림이 부모님께서 기자의 취재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믿으시는구나라는 걸 봐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도민들에게 좀 굉장히 사건의 심각성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과 병원이 싸우는 게 개인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취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유림이 부모님도 많이 힘들 수 있었지만 잘 참고 견디시면서 각종 자료들을 잘 모아주시고 이제 대응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취재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판에 넘겨져서 이달에 이제 1차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구속되신 간호사분들도 이제 인정은 하세요. 대부분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유림이의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기는 인정하지만 유기 치사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진행될 이 2차 공판이 좀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제대로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으로 이번에는 좀 가볼까 하는데
올 여름 사실 그 어느 해 여름보다 더 뜨거웠죠. 네. 여름에 이제 4년 만에 6.1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20년 만에 그 2002년 우국민 도지사 이후에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가 탄생을 하게 됐고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 이제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그 김한규 후보가 민주당 현재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이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도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정책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분야별로 좀 있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는 뭐 15분 도시 제주 이런 게 좀 추진이 되고 있고 행정에서는 뭐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뭐 UAM 신교통 수단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인사청문회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오영훈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임 1년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한 6개월 좀 정도 됐는데 사실 6개월 된 도지사를 언론이 또는 도민 여론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뭐 정책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항목은 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가장 큰 도민들의 평가, 언론의 평가라면 역시 인사 문제겠죠. 예, 그만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자리에 대해서도 기존 몇몇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선거 공신들이 있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 이 8월 달에 있었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또 국제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이게 도지사의 어떤 도정 철학과 어떤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있는 그런 적합한 인사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민들의 정서라든가 어떤 인사청문회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답변,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좀 약간 다시 한번 잘 상기를 시켜가지고 좀 그런 건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임용을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첫 인사부터 삐걱거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강한 인사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관련해서 실제로 오영훈 도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이후에 살짝 논란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다수의 도의회가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낼 정도면은 굉장히 뭐 지사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이끌 시정의 어떤 변화와 어떤 젊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달라라는 그런 수사적인 어떤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글쎄요,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그런 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용론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실 제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위치,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위치. 분명히 시민들의 입장에선 도지사보다는 분명히 거리가 가까운 행정가가 바로 시장이거든요. 사실 이제 직선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욕구가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은 좀 그에 걸맞는 신중한 인사, 좀 책임 있는 어떤 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향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좀 주목되는 사건인데요. 그 오영훈 도지사 또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부터 아마 1차 공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게 뭐 국고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뭐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제 이용을 해서 뭐 정치 컨설팅 업체, 경영 컨설팅 업체랑 함께 어떤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도 그때 5월 달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상장 기업 20개 유치 관련된 이제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네네. KBS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이 경영 컨설팅 업체에 뭐 550만 원 상당을 이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이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정책 홍보를 한 거다라는 혐의로 현재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저도 지금 현재 경찰, 검찰, 법원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또 이제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서 이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저희한테 배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이 야당 도지사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쳤고요. 이거는 일관되게 원래 뭐 계획을 했었던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그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넘었을 때는 굉장히 큰 지역 정가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 예상을 주시를 하면서 지역 정계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벌써부터.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 사건을 저희가 크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자기는 떴떴하다. 그죠? 정말 도민으로서 씁쓸한 게 오영훈 도지사뿐만 아니라 역대 민선 도지사들이 다 법정에 섰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앞으로는 뭐 제주를 책임지는 우리 정치인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올 여름하면 뭐 많은 사건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던 사건. 강아지 SNS 계정도 있으시죠? 당연하죠. 그만큼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반려인인데 화살을 맞은 채 길을 헤매던 강아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저도 같은 반려인으로서 좀 마음이 아팠던 올해 동물학대 사건은 늘 있어 왔는데 올해 들어서 정도가 좀 심하고 좀 잔인한 수법의 동물학대 사건들이 좀 많았는데요. 가장 최근에도 등에 좀 털이 뽑히고 좀 이렇게 뼈가 좀 부서진 그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8월에는 또 이제 삼고양이 한 20여 마리가 이도이동 어떤 주택가에서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달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 70cm 가량이 되는 그 양궁용 화살로 그 몸이 관통당한 강아지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서 4월에는 이제 그 생매당된 강아지 입과 코만 남기고 푸들. 푸들 맞아요. 생매당된 아이고.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입과 발이 묶인 채 발견된 이른바 그 주홍이 사건도 있었어요. 이렇게 올해 들어서 좀 정도와 수법이 좀 잔인해진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동물학대 사건의 시작은 사실 동물 유기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인구 1만 명당 동물 유기가 전국에서 가장 높대요. 그런 사례가. 그리고 반려동물도 한 9만 5천여 마리가 있는데 등록률은 한 절반밖에는 되지 않고 유기도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 한 해에 5, 6천 마리가 유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에서. 이렇게 동물 학대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처벌이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제 일부 자수를 해서 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금이면 아마 재판에 넘겨졌을 수 있겠네요. 근데 나머지 아까 뭐 주홍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화살을 관통했었던 그 사건은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잡히지 않고 용의자가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군요. 예, 근데 이게 그 동물 학대가 우리가 단순히 동물 학대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다음 타겟은 또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약간 과거 자료긴 한데요.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어떤 연구가 있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동물 학대범의 70% 이상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고요. 또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FBI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국가 사건 뭐 보고 시스템에 동물 학대 항목을 신설을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범 등록법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 학대범 같은 경우에 이름 그리고 사진을 이제 공개를 공개해요? 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혐의와 그 사람 이름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게 동물 학대가 단순히 그런 학대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아까처럼 이제 동물 학대가 발생하고 나서 동물들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경우에는 부검을 해서라도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좀 촘촘히 들여다보는 그런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그냥 저 동산이거든요. 그냥 소유 재산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다 보니까 어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좀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한번 개헌을 그때 한번 시도를 하면서 그 개헌안 속에 동물권이 사실 그때 담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참 논의도 안 되고 이게 좀 그렇게 묻혀버리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윤영 기자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 동물 학대범들 꼭 진짜 끝까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이 동물 학대 판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비슷한 사안인데도 어떤 건 벌금형, 어떤 건 집행유예, 뭐 어떤 건 실형. 이게 판사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새해는 이렇게 화나는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네, 가을에 작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1년 만에 4.3 특별법 개정안 뭐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제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이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추가 진상조사 등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계속 정체에 머물러 있었던 4.3이 드디어 이제 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전기가 된 게 아마 올해 2022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6월부터 이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이루어져서 이제 아마 그 11월부터 이제 그 지급이 아마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1차 년도 약 2천여 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약 6차례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금액 가지고도 사실 논란이 많았었고 대상 가지고도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게 전 국민적인 성원과 응원하에 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이게 반대표나 기권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마음이 반영된 역사 바로잡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보상금과 관련해서도 유족회 분들이나 유족분들이 좀 약간 큰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9천만 원까지 딱 이렇게 결정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연말에 갈수록 좀 약간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한 번에 모든 거를 갈 수 없다면 다소 쉬어가더라도 다소 한 발을 물러서더라도 다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또 아주 좋은 소식이었긴 했지만 아까 뭐 9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속으로 들여다보면 또 차등 지급 논란이 불거졌었어요. 네.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뭐 장애 뭐 정도나 그다음 노동률 상실 등을 계산을 해서 또 어떤 분은 9천만 원, 어떤 분은 뭐 4,500만 원 차등 지급이 돼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뿐만이 아니고 4.3 기념 사업위원회나 4.3 연구소 각종 단체에서 논평을 냈는데 이게 4.3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생존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고통을 안고 그런 어떤 빨간 딱지라는 거를 참고 숨겨오면서 그 인내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차등을 둔다라는 게 4.3의 어떤 완전한 해결, 평화의 섬 제주라는 상징성을 볼 때 좀 안타깝지 않나 아쉽지 않나 하는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진아영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턱이 없으신 네. 분이죠. 네. 4.3 당시에 이 총상을 당하셔가지고 관통되셨는데 이분조차도 지금 아마 장해 등급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1등급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라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어떤 심의라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등급별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굳이 이해를 하려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해 등급과 4.3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 상황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꼭 그런 경직된 기준을 적용을 했어야 했느냐에 대한 좀 그런 아쉬움은 좀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을 기부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일부 있잖아요.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희생자와 유족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본인 몫의 보상금을 4.3 유족회 등에 그 기부를 하겠다고 문의하는 사례도 좀 잇따라 가지고 그 유족회 측에서 그 민간 재단을 설립해서 그 기부금을 운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은 또 좋은 소식이 굉장히 될 수도 훈훈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보상금을 받으신 그 유족분들이 보면요, 굉장히 고연령대가 많으세요. 뭐 7, 80세 이상이신 분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뜻 이렇게 기부를 하셔가지고 재단을 만들 수 있게끔 뭔가 좀 단초를 놔주시는 뜻을 굳이 살펴보면은 그 뜻을 좀 충분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 4.3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미래 세대에 어떤 전승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써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완전한 해결에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다르겠죠. 네. 10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아직도 26년이 남은 거예요? 74년, 5년 왔으니까 이제 한 25년 정도가 더 남았네요. 네, 새해에는 좀 더 진전된 그런 발걸음들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로 가볼까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계절이 왔어요. 세 분은 지난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까는 저희가 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약간 훈훈한 이제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지난달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시던 차량이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달리다가 할머니를 이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할머니가 차량 앞바퀴에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였는데 주변에 있는 시민들 한 10여 명이 이제 다 같이 몰려와서 이제 그거를 번쩍 들면서 할머니를 구조하는 그때 당시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었었는데요. 보니까 이 가운데 한 6명이 이제 그 중학교 중학생들.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이 너무 기특했고요. 이 학생들한테는 또 서귀포시에서는 이제 유공, 뭐 표창도 전달을 했다고 해서 물론 어두운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이런 좀 훈훈한 어떤 소식들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코로나 풀리면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새해에는 절대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송기자협회에서 또 기획 보도 부분이었나요? 올해 또 타셨군요. 네. 뭐 워낙 상을 많이 받아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네. 이번에 제주 총국 72주년 개국 특집 다큐멘터리 이제 제주 기후 위기 보고서 민둥바당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둥산 이러잖아요. 벌거숭이 산을 보고 우리 제주 바다에도 그 수온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또 이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를 이제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좋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제주 지역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사람들이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 여름 제주 바다 곳곳을 누볐고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내가 늙어도 진짜 바다는 싱싱하게 젊게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버렸잖아. 해녀보다 빨리 늙네 바다가. 2023년이잖아요. 네. 2022년과 좀 달라지는 것들,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좀 알아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바뀔까요? 저는 일단 제가 젊어지더라고요. 아, 만 나이. 이렇게 젊어지는 이 젊음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실 그동안 나이 책에 대한 혼란은 분명히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선 나이가 사실 모든 대인관계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어느 기준의 나이를 쓰느냐에 따라 좀 약간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정리된다는 거.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 그럼 만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건 얘기를 해도 되나요?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2023년부터 현재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는 그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유통기한은 이제 그 식품이 마트 같은 데 유통이 되는 거고 소비기한은 그 소비자가 실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한으로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네. 소비 기한으로 변하면 기한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네.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 기한이 적용이 되면 안 그래도 좀 이제 뭔가 버려지는 어떤 음식 폐기물에 대한 것도 좀, 줄어들겠네요. 네, 줄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 냉장고에서 뭐 버려지는 음식들 네. 좀 아낄 수 있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기한이든 뭐 유통 기한이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소비. 맞습니다. 아니 근데 물가가 또 너무 오르면 사는 것도 부담이 돼서 좀 내년은 물가도 좀 안정세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2022년 제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어쨌든 아쉬움이 늘 먼저 찾아오게 되는데 새해에는 이런 아쉬움보다는 희망으로 좀 더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콘텐츠 안테나도 새해에도 어김없이 좋은 또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